예, 안녕하십니까. 책임경제보험 강사 신옥산입니다. 자, 책임경제보험 17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로자 및 사용자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임금이라는 부분을 우리 책임근제보험에서 다뤄야 되는 이유는 근제보험 영역에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정의 그리고 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해당되는 재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은 재해보상 책임의 보상 기준인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같은 이런 각종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재해자, 피해자의 평균임을 기초로 산정을 하는데요. 따라서 평균임금의 개념과 내용 좀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임금의 개념이란 어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해 사고가 생겼다든지 한다면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평균 임금이 될 것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90일 정도가 되겠지만 9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90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가 즉 분모가 숫자가 낮아지면 일수가 작아지면 조금이나마 평균 임금의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만 산술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달은 보통 28일 그다음에 윤년이 끼어 있으면 2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월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리하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준, 90일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3개월이라는 기준,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3개월 미만, 취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일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자, 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재보상금 및 각종 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 임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우리 회사 생활에서는 이제 퇴직금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책임인 근제보험에서 지금 근제보험 영역을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근제, 즉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도 재해 사고가 생기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임금이 되고 그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재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평균 임금이 대체적으로는 통상 임금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기금 상여가 3개월 동안에 하나도 없었다든지, 시간의 수당이 3개월 동안에는 없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보다 평균 임금은 언제나 높거나 최소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역법에 의해서 총 역산해서 3개월이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일수가 보통은 90일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숫자로 합산한 그 일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임금 총액을 나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모두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고 지급 예정이었던, 즉 지급이 확정된 임금은 모두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대신에
공제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임금의 규모가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임금의 규모가 줄어든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줄어든 임금만큼은 빼고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째, 수습 사용 중의 기간. 수습일 때는 보통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습 기간 동안의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요. 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전 휴가 및 산후 휴가 기간. 자, 이때도 보통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고용보험에서 해당되는 임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 즉 산전 휴가, 산후 휴가 중인 근로자의 임금보다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과 해당되는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해서, 즉 재해 사고로 재해 보상을 받았던 기간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산전 산후 기간과 마찬가지로 육아 휴직 기간도 제외됩니다. 자, 쟁의행위 기간. 자, 쟁의행위 동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제외되고요.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 어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제외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기본급을 깎아서 지급할 수는 없게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예, 그렇죠. 본인의 병으로 병가를 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상해 사고로 또 마찬가지로 병가를 냈다든지 하는 이런 기간 동안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기간과 해당되는 기간에 설사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줄어서 지급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요. 자, 제외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총 임금인데요.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된 임금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모든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교통비라든지 자가운전 보조비, 학비 보조금과 같이 순수한 의미의 복리 후생비 및 실비 변상적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2002년도 월드컵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때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4강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4강간 기념으로 임시 공휴일을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3개월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돌발적인 일시적인 금액이니까 평균 임금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게 타당하겠죠. 자,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성과 일률성, 그다음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고요. 예, 그래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주로 시간의 수당, 그다음에 산전 산후 수당, 그다음에 휴일 수당, 야간 근로 수당 같이 제 수당 산정을 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정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기준은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정기성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일률성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과정에서 손해사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그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수당을 주도록 이미 임금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률적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 즉 해당되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정성. 자, 이미 확정되고 있는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언론 지상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소송.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자, 그동안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우리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 이 부분이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통상임금에서 넣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해당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편입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상임금이 올라갔죠. 올라갔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과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을 휴일 근무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이렇게 지급을 해왔던 우리 기업체에서 이제 통상임금이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각종 수당들을 재지급해 줘야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애초에 잘못 산정된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5년간 소급해서 소급돼서 새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고 또 당연하게도 또 승소를 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모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요. 자, 선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승선 평균임금이 승선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승선 통상임금을 승선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유급수당, 재보상금 같은 이런 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소득이 되고요. 자, 통상임금은 아까 평균임이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역할을 하고요.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산전 수당, 산후 수당 등의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차이점은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서요. 통상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성격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통상임금엔 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임금이라는 건 전체 임금 총액을 중시하는 개념이고요. 통상임금은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그런 임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 즉 월급 받는 샐러리맨들이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한 이후에 나오는 우리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금액, 연말정산을 위해서 찍혀 있는 그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의 개념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수당을 비롯한 각종 재수당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 통상임금은 기본급,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재수당,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개념에 가까운 시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을 지금 먼저 살펴본 과정이 이제 마쳐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라는 우리 이제 줄임말로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재보험 영역에 대한 학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은 체계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보통약관과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각 해당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 구조와 동일합니다. 즉,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도 보통약관과 해당되는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우리 이미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근재보험 영역도 보통약관에 사용자가 필요한, 사용자가 꼭 가입해야 되는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은 그냥 근로자의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재해보상을 보상하는 부분과 우리 배상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약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보통약관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각 해당되는 특별약관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되는 면책 사유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다음과 같이 보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들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고요.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해서 면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점을 지금 2번 항목의 면책약관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은 즉 근재사고는 근로자 재해보상은 어떻다? 보상 책임주의구나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보상 책임주의를 취하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상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사람, 이제 뭐 피해자라고 제가 좀 지칭을 하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아니면 뭐 범죄 행위, 이제 그것은 개별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면책 약관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보상 책임주의 우리 책임보험 영역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특약부 화재보험. 둘째, 가스 배상 책임보험,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 자, 두 가지 약관들 모두 다 그렇죠. 타인의 고의는 면책이라는 약관과 소비자의 고의는 면책이라는 약관. 다만 그 타인, 그 소비자에 한해서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하셨고요. 자, 동일한 취지로 우리 근재보험 영역에도 같은 내용의 면책 약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도 면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도 면책으로 돼 있어요. 다만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요. 자, 애초에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또 도급을 의뢰받은 도급업자인 건설회사는 밑에 수많은 하도급업자, 하수급인 등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건설회사의 직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는 면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해당되는 건설회사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만 자기들이 평소에 뭐 그 많은 장비와 그 많은 인력을 평소에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체와 해당되는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건설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대규모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건설 허가를 받을 때 해당되는 근로자 또는 그 공사 기간 또는 그 공사에 투입되는 총 임금 기준으로 원청 업체, 이제 해당되는 이제 유명 건설 업체가 되겠죠. 그 건설 업체 이름으로 근제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칫 산재보험이 누락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원청 기준으로 원청에서 모두 보험료를 내고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그 해당되는 우리 관공서 기관에서 허가, 인가 등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부분. 이거 외에 계약자의 의무라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위권 등등 이제 기본적인 배상 책임 보험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약관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이제 같이 보시면요. 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금액을 보상하고요. 선업법 근로자의 경우에는 선업법상 재해보상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금액을, 선업법상 선원의 경우에는 선업법상 재해보상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해보상의 제도의 연역을 배웠을 때 애초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만 있었는데,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등장하면서 출범하면서 자, 산재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현행은 그 산재보상의 범위가 자꾸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적용될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그 산재법이 등장하기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선언법에 의한 재해보상만 있던 그 시절에 바로 재해보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이 만들어지고 판매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에서는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선언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행 법률 기준으로 본다면요. 자,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와 산재법상 재해보상 제도, 그리고 선언법상 재해보상 제도, 이게 크게 이 세 가지의 재해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을 가입은 해야 됩니다. 자, 가입은 해야 되지만 우리 산재법상 근로자들, 산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되는 다른 약관들, 다른 특별약관들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만 가능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또는 해외 근로자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이 아니라 우리 민영보험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만을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해당되는 다른 특별약관 내지 추가 특별약관을 반드시 더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의 어떤 특별한 규정과 면책 사유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송비용의 보상이라는 예외적인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로자가 국외 지역에서 요양기구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송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선박 관련, 바다 관련 보험, 책임보험 세 가지 공부하실 때 어떤 거 보상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구조비, 손해방지 비용 중에서 구조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다만 구조비 특별약관이 있을 때는 보상 한도로 인해서 보상한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학습하셨는데요. 자, 같은 취지로
같은 취지로 자 만약에 남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참치 어선 참치잡이를 하고 있던 선원이 우리 조업 중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죠? 예, 거기까지 헬리콥터를 불러서 어디까지 제일 가까운 병원까지 이송하는데도 2억이 들었다고 치면 예, 이 돈을 과연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보험사가 줄 수 있겠는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송 비용에 대해서 특히 기준이 국외 지역에서 발생한 이송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편도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첫째, 기동이 불가능해서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이거나 또는 유해 송환 비용이거나 셋째, 요양기관으로 긴급한 이송을 요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편도에 한해서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자 본인에 대한 것만 해당하고요.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양보상의 특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 근제보험은요, 보험료에 산정하는 기준은 물론 이제 뭐 어떤 위험률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을 허위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원래 조사한 임금, 원래 받았던 임금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나머지 차액과 그 외의 페널티를 사업 쪽에 부과하는 법률 내용을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고된, 즉 보험사에 알려준, 사업주가 알려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설사 임금을 축소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고 내용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는 손해율이 달라지거나 뭐 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작업 환경이라든지 해당되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임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요양보상의 특례라고 해서요. 자, 실제 임금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낮은 경우, 그렇죠? 자, 일단 원칙적으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비라는 것, 즉 치료비 부분은 성격상 그 임금을 낮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하는 원칙의 예외 사유로서 실제 임금에 미달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이드로 설정해준 가이드로 설정해준 임금, 이제 이거를 기준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임금 이상으로 가입을 하면 최소한 요양보상에 있어서는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특례가 바로 요양보상의 특례입니다. 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면책 사유는 보통 약관 면책 사유와 동일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챕터 2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과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을 학습하신 것이고요. 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법상 재해보상을 보상해준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을 학습을 하셨으니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과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자, 요양보상은 설사 산재가 더 보상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즉 부상 또는 질병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요양비라고 하고요. 자, 휴업보상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합니다. 산재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자, 산재가 더 확장되었죠. 자,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장애보상은 1급부터 14급까지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자, 1급 기준으로 1340일, 14급 기준으로 50일입니다. 자, 그런데 산재는 이거보다 정확하게 10%가 많습니다. 즉, 1급 기준으로 1474일, 14급 기준으로
55일입니다. 자, 이 부분도 10%도 많고 아까 휴업보상도 10%도 많았죠. 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족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1001분이고요. 산재법상 유족보상은 1300일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10%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데 이때 그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미리 정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상속후 공제설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상속후 공제설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와 실제 상속인이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그 지급받은 유족보상에 대해서 과연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할 때 어떻게 손익상계, 즉 공제를 하는가라는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학설이 바로 상속후 공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 중에 수급권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수급권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손익상계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상속 후 공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족보상의 순위는 첫째,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1순위고요. 자, 2순위는 부양하고 있지 않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2순위고요. 자, 3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 자매가 3순위, 4순위는 부양하고 있지 않던 형제 자매가 4순위고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있는 경우 그 순서는 앞에 먼저 적혀 있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순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보상을 받고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우리 상속의 순위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뒤에 우리 손해론 학습을 하실 때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의비는 91분이고요. 우리 산재법상 장의비는 121분입니다. 자, 31분, 그 다음에 사망은 301분. 자, 사망에 관련된 건 3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예. 일시보상. 자,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어 사용자는 아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341분의 일시보상을 지급하고 이 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일시보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근로기준법만 있던, 즉 산재법이 어떤 근로기준법과 선언법만 있던 그 시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몇 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치료해주고 휴업보상 100분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 선원 근로자는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거나 해당되는 금액을 영원히 지급해야 된다면 예, 사용자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의 경제적 공공과 곤란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보상이라는 제도를 우리 근로기준법하고 선언법에는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일시보상이라는 기준은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보살펴 준 거죠. 그리고도 더 이상 낫지가 않는다. 앞으로도 얼마의 치료비가 어떻게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때는 일시보상을 사업주가 선택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급하는 금액은 1,341분이고요. 선원의 경우에는 1,474일분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산재에는 일시보상 제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에서 위탁해서 만든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국가가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자, 영원히
치료받을 수는 있어도 일시보상이라는 제도는 필요 없고요. 오히려 산재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보상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시보상 제도는 산재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 자, 제가 지금 재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특히 근로기준법상 보상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산재법상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과연 그렇다면 언제 만들었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이 등장하면서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도 같이 첨부돼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산재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상품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이고요. 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해서 가입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해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휴업보상은 100분의 70을 보상하고요. 장애보상은 1340일이 아니고 1474일, 14급은 50일이 아니고 55일을 보상하고요. 유족보상은 1000일이 아니고 1300일을 보상하고요. 장의비는 90일이 아니고 120일분을 보상하고요. 자, 일시보상 제도는 1341분을 근로기준법상은 보상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했으니까 1474일분을 보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시보상 제도는 우리 산재법에는 없는데 왜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는 일시보상 제도가 있느냐? 그렇죠. 재해보상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재해보상 특별약관이 먼저 만들어졌고 거기 재해보상 특별약관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는 일시보상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일시보상 제도는 그대로 끌고 와야 되고 다만 그 기준을 1474일분 즉 장애 1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맞춰놔서 즉 그렇게 해서 확장시켜서 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시보상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시보상 제도는 선언법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언법상 일시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일단 일수가 1340일인데 비해서 선언법상 일시보상은 이미 선언법에 1474일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요.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선언에 대해서는 1474일분을 지급할 수 있고요. 자, 요건 2년이란 요건은 다 동일하고요. 선주의 선택 이것도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거 부분에서 동일해요.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은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즉 일시보상을 지급하면 이제 더 이상 치료비를 죽을 필요도 없고 휴업보상을 보내서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장애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유족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장의비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선언법상 일시보상은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관련된 재해보상, 즉 요양, 휴업, 장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만 면하고요. 우리 유족보상과 장의비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죠. 결과적으로 선언법상 일시보상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보다 훨씬 더 재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음으로 재해보상 책임보험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이제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에 파견되었거나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자, 이 특별약관은요.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필수로 가입 대상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우리 근로기준 근로보험 학습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해외 근로자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비록 국내 사업장 사고는 아니지만 선택을 내가 산재보험 선택을 해놓고 이제 출국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선택을 하면 민영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때 가입하는 것이 바로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이고요. 따라서 해외 근로자가 민영보험을 선택하게 됐으면요. 자, 가입하는 담보는 그렇죠.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 책임 확장, 추가 특별약관,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이렇게 우선 가입을 해야 재해보상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자, 이 이후에 사실은 또 추가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비업무상재해 추가특별약관, 간병보상특별약관까지 첨부해서 보통은 가입을 하고, 특히 간병보상특별약관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이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비용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과 간병보상 특별약관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해외 근로자는 어떤 것을 가입한다라는 부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이라는 것은요,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뭐죠? 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법상 재해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용보상재해, 여러분, 비업무상재해는 재해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주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다. 즉 재해사고가 생긴 것과 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산정 방법, 이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만약 사망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1300일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비용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이 작동하는 이유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기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더해서 자,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서는 비용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질병, 뭐 감기, 충치, 암, 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모든 사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서 넘어지거나 뭐 취미 활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뭐 그렇죠? 아니면 혼자 여행을 가다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비록 비업무상재해를 보상해 주긴 하지만 그 범위를 일정 범위로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고유면책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독, 마취, 만취로 인한 손해 면책. 만약에 술 먹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다쳤어요. 비업무상재해 추가 특별약관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죠. 과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오락으로 생긴 손해 면책. 자해, 자살 미수 면책.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아래에 미리 정해놓은 질병 및 그로 생긴 손해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래의 질병이란 악성 신생물, 암을 말하고요. 당뇨병, 심질환,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질환, 기타형의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보상해 주지 않고요. 매독, 임질, 에이즈 같은 이제 성병 관련된 부분 보상하지 않고요. 시력, 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약화 이 부분도 보상해 주지 않고요. 치아 관련된 질병을 보상해 주지 않고요. 군인이 아닌 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중에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치아에 관련된 질병이지 치아에 관련된 상해는 보상을 한다는 뜻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치아를 손상시켰다, 다쳤다, 그렇다면 그건 보상을 하는데 제가 충치가 걸렸다,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매독, 임질, 에이즈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에이즈에 대한 면책약관 그 사이에 한 번 봤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봤죠?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셨죠? 에이즈 관련된 손해 면책이라고 그 부분까지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용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모든 근로자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해외
해외 근로자가 해외 파견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집 떠나서 있어서 사실상 기숙사나 뭐 사택 이런 데서 생활을 아니면 현장 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업무상인지 비업무상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작업 현장 어떤 뭐 댐 공사 현장 파견 나간 직원인데 그 안에 사택이 있어요. 거기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 나와서 일을 하래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렇다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실상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업무상지회 확장 추가 특별 약관이라는 약관을 같이 첨부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입자에게는 해당되는 보험료만큼 보험료를 더 받고, 자, 해외 파견 근로자가 어떤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따지지도 않고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만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업무상 제외와 동일한 방법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업무상 제외 확장 추가 특별 약관은 누구를 위한 보험이다? 그렇죠. 해외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자, 간병보상 추가 특별 약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서는 간병보상, 즉 여기서 말하는 간병이라는 것은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한 간병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인간이나 또는 사지마비 환자가 향후에 필요한 간병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장애보상 이후에 플러스해서 간병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시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선언법 및 근로기준법에는 일시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딱히 간병보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재해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한다면 2년 지난 이후에 일시보상하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병보상이라는 제도가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산재법이 등장하고 산재보상을 하다 보니까 간병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이때 간병보상을 추가하게 되고 우리 해외 근로자들은 산재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게끔 운영하도록 산재법에 규정되고 있으니까 우리 보험사에서도 산재법에 간병보상 제도가 추가되는 그 순간에 뭘 만든 거죠? 그렇죠.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산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맞추기 위해서는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도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근로자들은 자, 재해보상 보통약관, 재해보상 특별약관,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 그렇죠. 비업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까지 가입을 해야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입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간병보상의 지급 기준과 유형은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이 있는데요. 자, 수시 간병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계속해서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수시 간병이라고 하고 이때 지급하는 것을 수시 간병 급여이고요. 네. 상시 간병 급여는 그렇죠. 예.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뭐 정말 이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쯤 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산재법에서도 간병 급여를 보상을 해주고요. 우리 근재보험에서도 간병 보상을 누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해외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선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라고 이제 우리 선원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 이제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목차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요. 만약에 선원 근로자가 근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자, 아까 해외 근로자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선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보험 특별약관, 그리고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요
세 가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간병보상은요? 그렇죠. 선언법상 선언에 대해서는 일시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간병보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학습하신 부분 우리 선언법상 재해보상 일부 부분까지 학습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